오늘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살다 보니까 90이 됐어요. 책벽에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말 세상을 사는 맛이 이제는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정말 드물고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셨는데 제 이야기가 얼마나 납득이 가실지 여러분들이 잘 좀 소화해서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할 주제는 이 세로토닌과 허리 오선치 이런 제목입니다. 상당히 좀 낯선 제목이죠. 허리 오선치 세로토닌.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시끄럽고 불안하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정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북 정말 로켓도 많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세계 열강들의 그 참 으르렁거리는 소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도 참 시끄럽습니다. 이 시위 현장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복잡한 생활을 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로토닌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이게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폭력도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좀 나가야 되는 조절이 되지 않는 데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세로토닌이라고 처음 듣는 분도 들어 계실 테고 또 우리 회원들은 아마 익숙한 이름일 텐데 제가 이 세로토닌 운동을 한 지가 한 15년 거의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로토닌이 뭔지도 몰라요. 내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세로토닌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한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트로겐이다, 테스토스테론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물질이 우리 뇌 속에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감정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세로토닌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세로토닌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 오랜만에 애인을 만났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다, 그럴 때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 세로토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은요,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이걸 내가 화를 낼까 말까, 또 내면 어떻게 낼까, 요거는 세로토닌의 기능입니다.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중독 환자가 700만 명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절이 안 되니 그렇고,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격렬하고, 뭐 지하철에서 뭐 말 하나 잘못했다고 경찰이 동원이 돼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폭력 사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수면 살크기도 그렇고 식욕, 통각 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절하는 기능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절을 잘하고 그래야지 이제 평소에 정말 마음이 편안해야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조절을 너무 흥분하면 이걸 가라앉혀야 되고 또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이걸 올려야 되고, 이게 세로토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세로토닌 분비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주의 집중이 좋아지고 아이들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부 호르몬이라 하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실제로 이 공부하기 직전에는 아이들이 휴식 시간에 이제 교실에서 막 돌아오면은
한 5분, 10분은 흥분이 돼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 시간에는 오히려 명상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인 호르몬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인들은 정말 자세가 반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력권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력을 떠받쳐 주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뭐 허리가 구부러지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보면은 아시겠죠? 그런 모양으로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미인 호르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경 전달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왼편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앞에 신경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메시지가 오면은 그다음 신경 전달로 돌아갑니다. 그 빨간 선이 있는데 아래층에 이게 이제 세로토닌 시냅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 워낙 귀한 물질이니까 연구하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한번 분비가 되면은 쭉 내려가지 말고 중간에 오다가 다시 원래 신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세로토닌의 재흡수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경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세로토닌은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 내려와서 그 다음 신경으로 가려고 그러면 시냅스라는 공간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시냅스에 분비가 된 세로토닌도 다시 또 원래 신경으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번 있습니다. 재흡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주는 약이 뭐냐 하면은 SSRI라는 약을 씁니다. 정신과 의사가요. 이 SSRI는 세로토닌을 선택적으로 올려주는 약입니다. 그 어떻게 선택적으로 올라가느냐? 그 다음으로 내려가야 될 세로토닌을 전부 다시 흡수를 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흡수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게 이제 SSRI라는 약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참 이 약으로서는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으로서는 SSRI가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세로토닌을 여러분 평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활성을 시킬 수 있느냐? 우선 햇빛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구름 끼는 날은 괜히 기분이 침울하고 우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건 왜냐하면 햇빛이 없어서 세로토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뇌에. 이게 이제 햇빛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리듬 운동입니다. 이게 가볍게 여러분 식사하고 난 후에는 한 20분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세로토닌 드럼 클럽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께 전국에 한 230개 중학에서 드럼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느냐?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제일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가수를 해보니까 별 생각 다 하죠. 또 실제로 그 학교 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것도 제일 심한 데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과에서는 중2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루기가 힘든 게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북을 줍니다. 이 북을 치면은 이 리드미컬한 운동이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아이들이 그런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파괴적인 정서가 컨트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가 리듬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스킨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친한 사람끼리는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뭐 키스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세로토닌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감동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보면은 정말 참 눈물이 펄썩 쏟아질 정도로 그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영화 감독이 좋은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 세로토닌이 제일 마지막에 푹 쏟아지도록 만들어야지
이 영화가 명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이게 참 세로토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세로토닌이 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해주셔야지 아주 좋은 기분이.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사회가 되려면은 우리 사람이 매매인이 세로토닌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정말 세로토닌 같은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사는 사회가 세로토닌형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업도 사실은요 이제는 이런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막 기업이 완전 천방지축으로 막 뛰었죠. 그러다가 성공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망하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은 이 자연 친화성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이 본능 호르몬이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자연을 희고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있으면은 절로 세로토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끝나시면 요 뒤가 굉장히 좋은 숲이 있습니다. 잔디도 있고, 거기 가시면은 절로 세로토닌이 생겨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슨 명상이고 뭐 이런 기도 이런 것도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산속에만 들어가면 절로 세로토닌이 생겨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친화적인 이런 성품이 있는 것도 세로토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만 의식적으로라도 세로토닌이 잘 분배가 되겠느냐 하면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명상 참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제 이놈을 한 대 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화를 참던 것이 세로토닌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거를 잘 참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세로토닌의 기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세로토닌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절의 스님들이 하시는 참선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가령 내가 가슴이 두근거린다, 설사를 했다, 야 멎어라 하다가 설사가 멎지를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명령대로 듣지 않는 신경계통이 자율신경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리듬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을 흔들으라고 하면 흔들죠. 그러나 자율신경도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떨린다 그래서 떨리지 마라 그러다가 안 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편하죠, 편하기는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인도의 북부의 어느 참 부호 청년이, 인도는 득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된다, 그 고행을 하면 득도를 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집을 가출을 해서 나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6년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108번뇌 중에 하나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괴로워요. 아, 죽겠다. 그러고 이제 나무 아래 누워서 정말 참 기대해가지고 한숨을 푹 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하하, 이거구나.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시끄럽고 무겁고 어두웠었는데 이제 한숨을 쉬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이게 그 나무가 보리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났거나 그렇거든, 심호흡을 해보셔야 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것만으로서도 자율신경이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다든가, 내가 괜히 두렵다든가, 내가 괜히 불안하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그럴 때는 이 조용히 호흡을 내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한 청년이 우리는 지금은 석가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500년 전에
이 호흡법을 개발하신 분이 석가일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절에 참선 전통이 남아 있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 동양의 참선이라든가 선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것은 그냥 동양의 그냥 한 의식, 종교적인 의식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 저 뉴잉글랜드 그 과학 그룹에서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이것은 증명된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게 한 90년대였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에 정말 이 종교 부흥이, 이 명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미국 기업에도 그런 명상 부흥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명상만 잘하면 우리 한국도 정말 이 참 세로토닌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방법은 먹는 것도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당분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밥을 적게 먹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도 여러분 엄마한테서 그런 이야기 들었죠. 밥 먹기 전에, 식전에 뭘 먹으면 야야 그럼 밥맛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식전에 단 것을 먹으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MIT의 아주 유명한 월터라는 교수가 이걸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밥을 줬더니 짐승들이, 실험 동물들이 단 거를 줬더니 밥을 먹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이어트 운동을 하는 데는 단 거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분을 먹으면 체중 조절 세트가 절로 움직입니다. 자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밥을 적게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내 말이 의심스럽거든 오늘 당장 실험을 해보십시오. 저녁 먹기 전에 초콜릿을 먹다가 저 단 거를 많이 먹으면 확실히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체중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소위 다이어트라 그러면은 이 닥터 애킨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닥터 애킨스 다이어트법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유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좋아하니까 전 세계에 유행을 하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닥터 애킨스의 다이어트 방법은 당분을 적게 먹지 말고 거의 그 대신에 프로테인을,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게 애킨스의 다이어트 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당분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이 지방분을, 고기를 많이 먹어라. 여러분,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고기 많이 먹고 다이어트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이게 전 세계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1년만 기다리면 거의 100%가 원상복구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체중은 자기 조절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 못 먹는 게 할 수 없지만 있는 놔두고 안 먹으려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킨스 다이어트는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이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분이 부족하면 당분을 안 먹으니까 당분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근육 속에는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 글리코겐은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겐을 빼내 가지고 근육에서 이걸 당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엄청난 체중이 떨어집니다. 수분이 중반에서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겐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지방분을 뽑아내 가지고 당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당이 있어야지 우리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아주 그 케톤 바다고 냄새가 고약합니다. 메스껍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체중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애킨스 다이어트법으로 하면은 체중이 확확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 뚱뚱한 사람들이 날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애킨스 다이어트법이 전 세계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 애킨스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애킨스는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뭐 거기 관련된 책을부터 시작해서 뭐 와이셔츠, 컵, 온갖 거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애킨스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킨스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애킨스 죽고 사망 진단서는 절대 비밀입니다.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근데 신문에 내는 것은 애킨스가 71kg라 그랬습니다. 체중이 죽을 때. 그것도 얼음에 미끄러져 죽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참 직원이 그 절대 비밀이라는 그거를 모르고 이걸 이제 의사한테 준 겁니다, 이게. 그게 이 양심적인 의사가 이걸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야. 그때 애킨스 체중이 117kg였습니다. 그거를 71kg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도 얼음에 미끄러져 죽었다 하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정말 세상에 공표가 되자 애킨스 다이어트는 신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참 체중이 빠진 그 기분을 못 잊어가지고 이거 마치 이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이 이거 도저히 그 향수를 못 잊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속 애킨스 다이어트는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MIT의 이 닥터 화이트라는 분이 이 여자분인데 이 남편도 MIT 교수고 이 자기도 MIT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당분을 줬더니 실험 동물들이 세로토닌이 분비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고 이제 밥맛은 떨어지고, 이게 정말 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이게 세로토닌을 많이 주면,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가 되면 정말 다이어트도 성공적으로 된다. 이게 이제 애킨스 다이어트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애킨스는 고기를 많이 먹으라 그랬죠. 여기서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또 애킨스는 당분을 먹지 마라 그랬는데 당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밥맛이 없어지고 다이어트가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만의 역설이라고 해서 최근에 알려진 것은요, 여러분 날씬하면 다 건강한 줄 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 누구냐? 경도 비만입니다. 가벼운 비만기가 있는 사람이 제일 장수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표준 체중, 그 다음에는 중등도의 비만이 있고, 제일 사망률이 높은 게 누구냐? 날씬한 사람들입니다. 저체중 환자입니다. 체중이 낮은 환자가 이게 제일 사망률이 높고, 왜 만약에 병에 걸려도 싸울 힘도 없어요. 체중이 쭉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저체중 환자들 한번 보셨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장가가던 시절에는, 그때는요 약간 통통한 여자가 부잣집 맏며느리 갑니다 이렇게 하고 인기가 좋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여기 한 산업 사회가 시작되면서 한 80년, 70년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날씬한 사람이 최고야.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문제점입니다. 사실은요, 이 날씬한 체형을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에요. 진짜 비만 환자는 여성은 5%, 남성이 15%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난 더 빼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국 여성의 78%가 멀쩡한 사람이 더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이 중에도 그런 분이 들어 계실 거예요. 고개 숙이고 내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은요, 이 야윈 체형에 대한 동경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요, 다이어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 스트레스가 보통 넘습니다. 이게 먹는 거 놔두고 안 먹어보이소, 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해보신 모양인데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저체중 환자가 우리 한국에는 3.7%입니다. 대개 한 140만 명이 저체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체중 환자들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어제 날씬하니까 좋죠. 뭐 옷도 적당히 입고 있으면 뭐 표도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찌는 다이어트도 있고 살 빼는 다이어트도 있고, 다이어트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잘 들립니까? 조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체중 환자들은 살찌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은 병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체중이 없으니까. 이래서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5cm라는 것은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느 쪽이든 우리가 어쨌든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입니다. 83세까지 살아요. 그러나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84세가 되면 세상에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건강 수명은 10년이 젊어요. 70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10년 전까지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병을 앓다가 죽는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그때까지는 정말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계를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65 그러면 청춘입니다. 아직은요 65. 뭐 여기도 보면 65 이상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멀쩡하잖아요. 예. 저도 90이라도 아직도 이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65세 모든 지하철도 버스도 공짜고 거기다 경로석까지 모시고 여기에 편안히 앉아 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것이 정말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참 좋은 시설에, 이렇게 넓은 시설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고령자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박고락에서 돌아가신 어른들이 계셨어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세계 5대 건강 장수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뭐냐, 노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느냐, 그 동네는
건강 장수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굽은 허리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고 그 감자를 함께 손자들하고 놀아 먹는데 그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안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하고 그래도 젊은이들이 아직은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는 지금도 지하철 돈 내고 탑니다. 또 경로선 근처도 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왜? 애들끼리 갈등 생길까 봐. 여러분, 우리가 노인 대접하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겠냐.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어요. 조금 더 있으면 지금도 노인들 싫어하는 사회가 갑니다. 노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옆에 있으면 영감 뭐 꼰대 같은 소리 해서 치워 냄새 나지 노인 좋아할 리가 없어. 그러나 노인들 혐오하는 시대에서 여러분 조금 더 가면은 노인들 미워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지금은 아직 물밑에 있어요. 노인에 대한 이 증오심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폭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노인이 존경받을 수 있느냐? 노인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도 노인들은 정말 존경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할아버지가 지은 콩 농사 지어가지고 그까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사의 염이 우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그 노인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저도 저기 보청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청기 이야기 조금만 할게. 이 보청기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모든 힘이 떨어집니다. 보는 힘, 듣는 힘, 씹는 힘, 모든 근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요 한 70 중반쯤까지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좀 일찍도 있고 좀 늦게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실 우리는요 건강 수명이 다하는 70 초반까지 좀 사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애들도 벌써 한 10년도 더 살아버렸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청기를 잘하면은 충분히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가 잘하면. 근데 나는 아직도 보청기 마음에 든다는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제가 이 코골이가 심해가지고 상당히 일찍부터 이 청각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괜찮다 그러면 보청기 집에 다 돌아다니는데 불구하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대중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저기서 질문이 옵니다. 질문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지 질문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보청기 하나만은 나는 정말 세계 최고의 보청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 박사 샌프란시스코에 보청기 가게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길 다 갔다 왔습니다. 지난달에 샌프란시스코에. 돈도 엄청 비싸, 돈이 많이 들어갔죠. 내가 어떤 보청기를 가도 전부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말 저 노인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안 늙어봤으니까 모르죠 이제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고령자나 소위 말하는 실버 산업이라는 것은 실버 세대가 만들어야 됩니다. 실버 세대가 제작하고 기획하고 만들고 홍보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래야지 진짜로 이 노인이 어떤 점이 불편하다는 걸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아이들을 젊은 사람들은요 한 번도 자기들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난처이 없잖아요. 다 멀쩡한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제가 미국에 갔던 그 병원은요 우선 나이가 노숙한 사람들이야.
의사가 세 사람이야.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청력 전문가가 있고, 세 사람이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이틀 동안을 꼬박 매달려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가서 찾아냈는데 지금 뭐 거의 완벽합니다. 뭐 거의 완벽하지. 이 기전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은, 여러분, 노인들이 이제는 사회의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회를 이끌고 가는, 나는 그래서 노인 되자마자 저 뒷방에 잘 모시는 거나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제일 전방에 나와서 앞으로 모든 세계는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인이 일을 하는 노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최소한 시력, 청력 이런 것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빨도 건강해야 되고, 걷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근력도 좋아야 되죠. 자, 이렇게 돼야지 비로소 노인다운 일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여러분, 아마 우리 보청기가 세계에서 누구도 정말 불평할 수 없는 최고의 보청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정말 이 보청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뜨기를 몰고 여기를 날아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경로사상이라 그러고 보호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노인들 제일 일선에 내보내서 그런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이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기를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참 이 청력이라다가 시력이다가 여러분, 뭐든지 어느 하나가 우리가 세계 최고다 하는 기술 하나만 터득하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 이 연구소에는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못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 고령 세대에게도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합니다. 창조성이나. 그러니까 이게 보청기 하나 주면 나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여기가 온 세계 사람들이 제뜨기를 몰고 오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절대로 노인들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들이 저 뒷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일 일선에 나와서 앞에서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박수를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